모범 방송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입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30회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도 처음 치네. 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 진심 어린 네. 컨설팅 해주실 두 분. 자,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윤태곤 덩어 정치분석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딱 그 옷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안 입고 나오셨네요. 근데 아침에 그 옷이 지금 거기 그 스튜디오에 있어가지고 가져오기가 애매해가지고. 여의도 재건축 조합. 예. 뭐 다 갈아엎겠다.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이랑 재건축 조금 다른 것처럼 네. 건물 정도만 드러내고 다시 지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게 뭐 아예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 재개발은 완전히 다 부시고 이제 그 지역 자체를 개발하는 건데 네.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그 국회 내에 보면은 아주 외과 수술적으로 좀 수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네. 네, 그게 뭐 당장 여당, 야당, 거대 양당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좀 그래서 뭐 나름 이름 지을 때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지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 땐 지켜봐야죠. 1, 2년 전부터 제가 뭐 말한 프레임이 있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철거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건물도 세워보고 윤석열이라는 건물도 세워보고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좀 봐야 되겠지. 근데 민주당의 문제는 철거가 못 되고 있다. 건물이 너무 빼곡하다. 386 건물 거기다가 빼곡한데 또 집을 자꾸 짓고 있잖아.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 있는 게 철거가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어려운 것은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철거하는 게 어려운데 국힘은 그래도 보수 진영 철거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 들었는데 이 대표 재건축 조합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좀 연장선으로 들려요. 아까 재개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박근혜, 이명박, TK, 맹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그 먹고 살아야 된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먹고 살아야 된다가. 제가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민주화에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되는 정당이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민주화에 기여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자 국민의힘은 산업화에 기여한 정당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산업화에 기여한 게 없어요.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 나온 거잖아요. 네, 하다못해 박근혜 문재인까지만 해도 산업화 영웅의 딸 아니면 민주화 뭐 운동에 나섰던 노무현의 친구 여기까지는 그래도 맥락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호가 바뀐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말씀드리면 20세기가 1919년에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전 1918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체계가 시작되면서 20세기가 시작됐다. 그럼 21세기는 언제 시작된 거냐? 전 2020년에 팬데믹과 관계 시작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전 20세기의 마지막 대선이었다고 보고 2022년 대선이 21세기 첫 번째 대선이라고 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최초로 그 디지털 네이티브가 2030이 캐스팅 보트가 된 선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선대위 같은 건 조직도 없고 텔레그램이 선대위니까 방폭파하듯이 선대위 수시로 폭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고리 3인방 이런 거 이제 안 나오죠. 이제 그런 시대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세대로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작 그 어젠다도 넘어가고 선거 운동 방식이나 뭐 모든 게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빨랐죠. 보수 진보 진영 자체가 갈피를 잃은 거죠.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일단 전 정부에 대한 반대. 네. 일단 이기고 보자. 그럼 제일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공정 법대로 내가 뭐 딴 건 잘 몰라도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그래 괜찮아.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빠르게 가. 뭐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대구 지난주에 2번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원래 2번 갈 계획도 없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전국 돌면서 지지자들이랑 모임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이번에 대구에 치맥 축제 한다니까 가기로 했었는데 원래 그래서 토요일에 그냥 갔다 오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홍준표 시장한테 토요일 날 가는데 뭐 차라도 한 잔 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만은 대표 나 목요일부터 휴가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디 가신대요. 네. 좀 쉬신다고 하도 본인이 휴가도 없이 일을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난리가 났다고 좀 쉬다 오셔야겠다. 그래서 개막식에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요일인가 수요일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개막식에 가서 이제 손 한번 흔들고 오는데 문제는 이제 메시지를 뭐 기자들이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메시지 아니고 그냥 뭐 갔는데 왜 나만 왔지? 그 주호영 대표 빼고는 대구 국회의원 12명 중에 아무도 안 왔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부터 이제 일파만파 이제 이거다. 그 전에도 왜 대구 출마설들이 막그 방송 나가면 저한테도 묻기는 그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원래?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예전에 다른 데 가서 반박을 했던 게 대구 제가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대구 동구에 나갈 것이다라는 게 계속 누가 유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준석이 유승민 덕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붙이기 위해서 대구 동구를 한 거고 현재 현역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같이 정치를 했던 강대식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저랑 친한 인사죠. 그러니까 내분 내려는 거죠. 네. 지금 강대식 의원이 비록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기현 지도부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네. 저와는 신뢰관계가 있는 인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듣자마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제가 대구 간다가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대구를 가면은 만약 간다고 쳤을 때 왜 강대식 의원이랑 붙으러 가겠느냐. 제일 나쁜 놈이랑 붙겠다. 그러니까 그 방점은 이번에는 동구는 아닙니다의 방점이 찍혀 그렇죠. 있었다. 예, 똑같습니다. 대구로 간다는 거는 그럼 동구를 말고 예.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대구 출마설은 언제 나온 겁니까? 그게 스물스물 그러니까 모 방송사에서 모 언론사 논설실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김모 논설실장 논설위원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퍼져가지고 이준석이 뭐 대구 나가려고 한다더라. 이거는 근데 양쪽으로 저한테 손해인 게 상계동 선거 준비하고 있는 상계동 사람한테는 제가 들썩거린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고 뭐 대구에서는 네가 뭔데 갑자기 뛰어나온다냐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욕먹게 하는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반박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이 공천 안 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건 상식. 난 그래서 자꾸만 그 얘기를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는 안 줄. 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안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안 줘서 여러 가지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되게 높아. 예컨대 그럼 뭐 이준석이고 뭐고 안 줘도 되잖아. 나 친한 사람으로 다 깔아. 그럼 대통령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인기가 되게 있으려면은 중도화 전략을 쓴다는 거잖아요. 중도층한테 지금보다 훨씬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럼 말하자면은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준석 없이도 된다라는 거죠. 그 가정을 해보자면. 근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이준석한테 최소한의 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상식적인 거죠. 이기려고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016년에 졌잖아요. 그 국민의당이 23석이나 호남에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졌는데 더민주는 전체 300개 의석 중 123석을 얻어 제1당이 됐습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권 전체 의석은 167석으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 보수층이 이탈을 한 거예요. 유승민 공천 배제로. 그래서 새누리당 출신들이 지지자들이 국민의당을 많이 찍었어요. 비례대표 2번 하는 데는. 원래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제가 뭐 실제 부모나 이제 박근혜 퀴즈 소리 듣는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서 기시감이 드는 선거예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좀 떨어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이름도 새누리당 바꾸고 전면 쇄신해가지고 박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우리 정치를 바꿀 정당 오직 새누리당뿐입니다. 이기는 선거를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첫 경험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그런 모양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첫째 종결 조건이 뭐야 되냐면은 뭔가를 투입하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 세종시 문제부터 해가지고 각을 세워놨어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을 세워놓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공천 때도 기억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쪽에 사실상 이 사람들 좀 비례대표 공천해 주시오 하고 한 몇 명 정도.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빚을진 인사들도 있고 하니까 한 6, 7명은 좀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왔는데 단칼에 노. 네, 단칼에 노.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병합돼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오히려 박근혜가 이끄는 당이 총선을 이기는 게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더 전환이다. 그 당시에 약간
죄송하지만 맹탕처럼 보였던 한명숙의 민주당보다는 네. 오히려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에서 뭔가 보완할 수 있고 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이미를 심어줬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작년에 대표 쫓겨나고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상계동이 진짜 어려운 곳이고 보수는 내가 선거 치러봐서 알지만 지방선거 때도 오세훈이 다 이기는데 구청장도 몇 개 뺏기는 거 보니까 수도권 선거 이기려고 그러면은 야 나중에 진짜 극반전 대반전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립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그냥 옳은 소리 하면 가겠다고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못 이겨냈어요. 원래 원희룡 장관 개혁적인 이미지 있거든요. 네.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그거 왜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원래는 투 트랙을 고민했을 거라 좀 봐요. 네. 첫째는 황교안 모델처럼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하고 그다음에 더 큰 거 노리는 작전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는 게 있었을 텐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이쪽 총리 커리어는 끊어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총리는 인준이거든요. 네. 총리를 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그렇게까지. 갈구는 방식으로는 안 합니다. 네. 예,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진로가 명확해졌다 보거든요. 누구는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러는데 무조건 나간다. 이래놓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이래놓고 총리 가는 짝으로 가면은 네. 이거는 진짜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로 대선으로 갈 거다 이런. 그건 더 상태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한동훈 장관도 실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임명직 한 번 한 걸로 정치적으로 큰 거 도전하면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더 정치적인 커리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총리 못하죠 이제 이러면은. 네, 네. 왜냐하면 다수당 의석이 될 가능성이 약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까지 갈고 놨으니까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 보고 이제 총선밖에 없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당대표를 쫓겨나는 과정은 제가 봐도 그거는 뭐 동의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지금도 용서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유혈 입성해갖고 내가 이것들을 언젠가 돌아가 내가 반드시 내 진압하래라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뭐랄까 때로는 가끔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보수적인 분들이 야, 그래도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게 당을 진짜 애정을 갖고 당 잘 되라고 하는 얘기냐. 이게 조금 감정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적어도 제가 하는 모든 행동 중에는 욱해서 하는 건 없다는 거는 제가 그냥 확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대구 가가지고 예를 들어 한 발언이 욱해서 한 거냐? 물론 앞에는 열받아서라고 표현이 들어갔지만은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의 어쨌든 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가는 그 과정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노원병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내일 선거면은 제가 한 10% 질 것 같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선결 조건이 확장이에요. 네. 확장. 이 45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45 지키고 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장. 그러니까 김종인 장관이 선거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51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거기까지는 뭐 노인네 외전한 욕먹으면서까지 51까지 가요. 그 다음에 뒤에서 욕하든지 그러면 우리 안 찍으면 어쩔 거야 이렇게 약간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게 보통은 중도 확장 전략의 기본이고 지금 시점은 이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의 각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꾸로 하면 51의 지점은 대통령을 지금 거의 극혐하는 위치에 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여론조사 보면은 60이 부정이라 그러는데 막 55가 절대 부정이에요. 그럼 이미 51을 넘어선 지점에 대통령에 대한 절대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약간 수도권 선거 나가는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뭐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아닌데 무슨 뭐 제가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경인이 뭐 이러면서 깔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막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찌질하고 이러지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신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하는 것들, 홍범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짚고 나가는 것만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는 이제 대통령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거 이길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여기부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에서 얼마나 지키는 건 후차적인 문제고 나중에 가가지고 진짜 야 이준석이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민주당의 김성환이를 차례 찍지 얘를 못 찍겠다 하는 사람이 발현한 비율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대표가 전 정말 멋있었던 때가 이제 대표 경선 때. 뭐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방송이나 글에도 썼었는데 대구, 광주, 대전 연설이 대구에서는
탄핵의 강, 이제 보수의 성찰과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5.18을 한 번도 부정해 보지 않은 보수 정치인, 대전은 가가지고 미래, 교육,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혁신 그리고 돌풍의 진원지임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단 한 번도 광주 사태였던 적이 없고 폭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롯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하고 상징적이었던 시민들의 저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왜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받아들였냐면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생각은 좀 달라. 나는 좀 오른쪽이야. 근데 와, 우리가 이기려면 네.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어라고 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맞는 말이 받아들여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네. 거잖아요. 아까 이제 대통령 차별화 보세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세게 나갈 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받아주니까 그렇죠. 됐잖아요.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할 때 전두환이 받아주니까, 맞아요. 노무현이 다른 길을 갈 때 김대중이 받아주니까 된 거고, 이회창이 다른 길 가려고 그러니까 김영삼이 뭔 소리야. 나는 차라리 이인재 아니면 뭐 DJ가 더 좋아.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위태위태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 둘은 주고받을 것 같지가 않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와 이명박, 전두환과 노태우, 김대중과 노무현 조합이 아니라 이 이회창과 김영삼 조합 아니야? 이 불안감이 이제 큰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교류를 가끔 해보면은 밥 먹다 보면은 야 니네 또 나중에 가가지고 대선 때처럼 나중에 봉합하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엔 저는 진심으로 제가 대통령 직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가다 양대 결말이 있겠죠. 아까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냉정한 확률을 보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전혀 이걸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8대2로 높아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한번 가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왜 확률 낮은 게임을 하려고 하냐 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탄핵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는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 하다못해 별 하나라도 달고 있다면은 그때는 뭐 소위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소위 중위쯤 되는 사람이 보기에도 보수 진영에서 야 근데 이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태클을 못 걸었지? 네. 근데 그게 너무 좀 뼈저리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5년, 6년 또 보수가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근데 이거를 반복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적어도 제가 나중에 정치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때는 제가 소위니까 그랬다고 네. 제가 나름 변명을 하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예비역 한 별 하나 둘 개 정도 될 텐데 내가 이걸 묻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들었을 때 충격적인 발언이 그거였거든요. 누군가 용산에서 저한테 그냥 가볍게 얘기하다가 대통령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가볍게 얘기하다가 야 희룡이 젊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원희룡 장관은 젊을 때부터 정치를 했고 또 여러 좋은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혁적이고 그 안에서 젊은 위치였어요. 60대 아닌가 지금? 네, 동년배보다 근데 60 동급의 저랑 인물, 같아요. 네, 동급의 인물들보다 딱 10살이나 15살 낮은 상태에서 상당 남경필 지사랑 같이 정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항상 개혁적인 역할을 맡겼었기 때문에 희룡이 젊잖아라는 내가 말을 들은 순간 아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에 대한 소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것의 선봉장으로 이제 환갑이 된 이제 원희룡 장관을 세우겠다는 생각이었구나. 절반은 다행이고 절반은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저는 이 인식이 이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다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나이 많은데 제일 젊어요, 생각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권영세 장관 역할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솔직히 우리 당의 이제 의원들을 다 직무를 웬만하면 한 번씩 다 맡겨봤어요, 대표로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방선거 때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네. 그런데 그때 그냥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원내대표를 한번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시켜봤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 안 나는데 지원 유세 요청이 없어요 주변에서. 어허.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서 영남 많이 도셨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지금
선거에 간판으로 내세울 얼굴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네. 용산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 한동훈 장관 시그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너는 이제 여기 아이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총리 커리어는 아마 버렸을 것이다. 그때부터 더 세게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께서도 저는 이게 당대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나중에 역사가 이때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 정말 엄청난 시기였고 엄청난 역할이었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를 많이 접했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그 절제를 좀 해줄 수는 없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동관 체제 출범과 함께 그 타이에 의한 절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왜냐면 제가 이거는 또 말씀드릴게요. 저 지난번에 상계동 선거 진짜 할 거 다 했거든요 인간으로서. 근데 제가 그때 황교안 지도부 때문에 푹푹푹 이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적어도 지금 이제 어제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되게 열받았던 게 보면 뭐냐면 그런 거. 김기현 대표가 뭐 비례를 나가가지고 선거 총지휘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를 놨더니만 또 부인했어요 김기현 대표 네, 측에서 네. 울산에서 욕 먹을 테니까. 근데 저것 때 선거는 여러 가지가 결합돼야지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있는데 지휘하는 사람은 적어도 수도권 선거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노원병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가장 맥 빠지는 선거가 저는 와 진짜 내가 오늘부터 죽었다 깨라도 아무리 뛰어도 안 되겠다. 지도부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상황은 좀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네. 제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스트레스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좀 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해보자면 요즘 대통령이 이제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 세게 하지만은 네. 그와 별개로 저는 정무적인 흐름은 아니요 아까 바뀌었어요. 반국가 세력 플러스 기회주의 세력까지. 근데 이제 정무적인 흐름은 아, 그분이셨구나. 네. 뭐 원희종을 내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검사 대거 공천 이야기는 쑥 들어갔어요. 네. 그건 실제로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왼쪽에서 이유도 있고 오른쪽에서 이유도 있겠지만 한 두세 명 검사 출신이라고 할 사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선거가 되면은 대통령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노선, 특히 정무적인 노선하고 정당. 그러면 이게 이 대표하고는 조금 그래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최악의 생각보다는 저는 약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네. 아까 원희룡 체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디야? 원래 다 내 마음, 내가 인기도 좋고 당은 아무 할 것도 없고 용하이 워낙 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그때 1년 전 그 전당대회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선거는 대통령 간판인데 대표가 뭐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새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자체가 변화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대표가 말했던 거 저는 접점 거리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말이 거친 거하고 별개로. 그럴 때 이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뭐 네 편이고 내 편이고 가서 좀 어쨌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인 거지. 근데 저는 계속 어릴 네. 때 기억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계속 생각나는 게 저는 2011년 12월 2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 하라고 해서 갔는데 솔직히 그때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야 아무리 박근혜지만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2011년 12월 26일이고 2012년 4월 11일 총선이었거든요. 딱 100일이거든요. 와 100일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제가 그 방송 나가서 얘기할 때 윤핵관들 장난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그 능동이 뭐냐 하면은 저는 100일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는 100일까지는 진짜 가만히 있고 저는 상계동 출마를 디폴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동네에서 꾸역꾸역. 근데 그 100일 이전에 만약 아까 윤 소장이 말하시는 그 변화가 일어나면은 저는 이길 방법은 존재한다 봐요. 100일 전에. 그래서 저는 올 연말에 예상국회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선거 진영을 구축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보수는 생각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하는 집단이다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이명박이 박근혜한테 길을 터주고 네. 그렇지 훨씬 전략적이죠. 네? 그 지지층이 부정선거 때려잡으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욕 바가지로 하다가 갑자기 당대표로. 당대표 만들어주고 보수는 그게 질 것 같으면 살짝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특이한 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제 예측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일을 네. 저는 기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애청자들이 질문을 좀 보내주신 게 있는데 예, 예. 그 중에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예. 신당은 지금은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듯이 100일이라는 기간을 앞두고 뭐 네. 변화가 있으면 신당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상계동 준비하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계속 이제 무슨 뭐 공산 전체 세력과 싸우고 있고 이러면 당이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선거를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 없이 보수가 망할 겁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분은 배를 태우니 많이 그러는데 그게 안 타고요 사람들이 이제 네. 그러면은 구명보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네. 아니면은 뭐 옆에 다른 배를 타야 되나 뭐 이런 게 고민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특수한 고민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잠자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한계선까지 다다랐을 때는 저 아니더라도 신당하겠다고 나설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게 제가 뭐 신당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일단은 보는. 그러니까 빼앗긴 배를 되찾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배에서 스스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게 또 그 보수 정당의 유구한 전통이 네. 옛날에 2011년에도 서울시장 선거 졌다고 홍준표를 끌어내리잖아요. 그 선상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배입니다 원래 이게. 자기 발로 안 내려와도 끌어내려질 아니, 수 이제 있다. 국회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 떨어질 것 같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끌어내릴 수도 12월 있다. 달부터 정치 그러니까 제가 끌려 내려온 게요. 선거 이기고 나서 끌려놓은 거의 유일한 사례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사례고 보통은 선거 질 것 같으면 다 끌어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상 반란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이제 보면은. 나올 거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발현되는 방식이 김기현 대표 수도권 출마해라. 할 것은 계속 하겠지 이제 수도권 출마해라 네. 이런 거 하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네. 컨설팅을 저희가 이제 추후에 약간 네. 하는데 오늘은 방송 중간중간에 충분히 공짜 50회 컨설팅을 때 다시 한번 합시다. 50회 때. 저희가 그 공식 출연하시기 불가능한 시기 제외하고 네. 그 즈음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다시 나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약속을 받고 저희는 이제 이준석 대표님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두 분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입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무편향, 무자극, 또 무첨가 컨설팅 해주실 두 분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이 선물 받으실 분들부터 소개를 하고 본격 방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브스 프리미어 닉네임으로 한 두 분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 대표님 먼저 한 분. 괜찮은 백수의 몰락. 네가 가라 내가 갈까. 이 커피 쿠폰 네. 드리는 거죠. 네, 이건. 커피 쿠폰. 아, 마음은 커피 쿠폰이 아니라 네, 커피를 사드리고 싶은데. 술도 막 사주시고 싶고. 제 술은 제가 하니까 커피는 제가 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네. 괜찮은 백수의 몰락, 네가 가라, 내가 갈까. 이 두 분은 네, 저희가 그 제작진 이메일 있어요. 스토브리그 SBS Gmail 여기로 그 성함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이달 말에 커피 쿠폰을 직접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왔다 갔는데 두 분 다 아주 진심 어린 컨설팅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AS라고나 할까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뒷담화 이렇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 방송을 하고 그날 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뭐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담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토브리그 방송 이거 다음 날 했으면 또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이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그 했던 저희 방송 짧게 그리고 이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SNS 반응까지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래도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게 당을 진짜 애정을 갖고 당 잘 되라고 하는 얘기냐. 이게 조금 감정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회의가 나오고. 적어도 제가 하는 모든 행동 중에는 욱해서 하는 건 없다는 거는 제가 그냥 확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대구 가가지고 예를 들어 한 발언이 욱해서 한 거냐? 물론 앞에는 열받아서라고 표현이 들어갔지만은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의 어쨌든 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가는 그 과정 중이거든요. 아유, 진짜 있어. 근데 우리 SBS 채널 이거 안 되고. 그때 이제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밤에 이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대표님 어떠세요? 예, 뭐 저는 뭐 그 녹취록에 녹취록은 뭐 네. 그 입당 전에 뭐 누구랑 통화한 게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 내용 읽어 들어보면 뭐 충분히 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 내용들인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고 입당 전이면 그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당대회가 6월 11일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2021년 11월 달이고 6월 11일 날인가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입당이 언제입니까? 뭐 여름인가? 하여튼 7, 8월 뭐 이 언저리일 텐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그때 전당대회를 해고해 보면 네. 전당대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유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직전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이제 뭐 김웅 의원이 이제 소장파 중에서 좀 조금 이제 먼저 두각을 나타냈고 그러다 결국 나경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좀 유력한 거로 돼 있고 이준석 후보는 뭐 사실 바람이 좀 늦게 불었죠.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정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당한 숫자가 나경원 캠프에 많이 와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아마 윤 대통령을 돕는 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처음 맞는 어떤 그 이준석 돌풍에 그냥 나경원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뭐 그 나경원이 다 된다라고 보고도 했을 거고 그리고 뭐 이준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도 많았을 거고 네. 뭐 그런 거에 그 반응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날 이준석 이거 나오기 전이죠. 그 우리 이 프로그램 끝나고 그 엘리베이터 타러 네네.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여튼 들은 얘기는 믿지 말고 본 것도 반만 믿으란 말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정치권에 오래 있었는데 나는 들은 거, 본 거, 아는 거를 바로 그냥 다 잊어버린다. 진짜로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좋다. 그거 다 떠돌아다니는 말들인데 신경 쓸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날 이제 박 대표님이랑 제가 뭐 거의 비슷한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대표가 내가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만은 뭐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날 요 일이 터지고 이 녹취록 자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뭐 입당을 하냐 마냐 가지고 이제 뭐 신경전도 있고 이 대표 쪽에서도 뭐 수입 소고기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안 들어오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거기 있는 것들한테 다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음은 굳힌 상태도 걱정 마라. 내가 오히려 휘어잡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던 취지다.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네. 특별히 이제 뭐 이준석 죽이러 간다.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늘 화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당연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막 이렇게 크게 할 일인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네. 한다 그래도 검찰총장을 계속 임기를 마칠 거냐 중간에 그만둘 거냐. 근데 그만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냐 말 거냐. 그랬죠.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녹취 중에도 나와요. 그 녹취 대상이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이 정도 되는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걸 다 녹취를 하고 이걸 또 어딘가 또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지만 나가게 하고 저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입당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네네네. 예, 입당하지 말고 바깥에서 해라 이런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한 게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입당하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한 게 부득이하다. 근데 이게 부득이하다는 거는 안 들어갈 때 쓰는 얘기지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내가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뭐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부득이하게 많은데 들어왔다. 네, 부득이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막 내가 민주당보다 국힘을 더 네,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지. 상대방은 아마 그 통화의 상대방은 입당하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다. 바깥에 사는 게 좀 낫다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모든 대화의 기조가 내가 사실 그 국민의힘 그 사람들 더 싫어합니다. 이 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 들어가봐야 3개월 만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좀 거꾸로 설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 녹취는 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렇게 새삼스럽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화내서 거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온갖 또 방송에 많이 나오시면서 이제 3개월짜리다라고 이제 뭐 그리고 막 그 방송에서는 또 썸네일이 막 이준석의 분노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본인은 그거를 뭔가 이제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잡았다. 내가 이제 뭐 더 이렇게 공세를 네. 펼칠 수 있는 네. 뭐 계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지는 잘 저는 모르겠어요. 공세를 취해야 될 거라고 그 기회를 그런 잡았다 계기가 생각은 아니다. 안 여러 번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 처음에는 좀 감정적인가 싶었는데 네. 하도 계속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내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해서 후보와 당 대표로서 좀 충돌이 있고 네. 뭐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뭐 잘못한 게 있고 기분 나쁘게 한 게 있고 그래서 나를 내쫓은 게 아니다. 원래 애초부터 생각이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네.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 네, 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녹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아까 말한 그 대화는 입당 전 대화는 전 이준석 대표가 그 입당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자기가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윤석열 입장에서 크게 그렇게 그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니까 그때는 이제 좀 달랐겠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그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뭐 그냥 입당을 만류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 뭐 그 얘기는 뭐 이렇게 귀담아 너무 무게두지 말라는 네. 거고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하려는 얘기는 나에 대한 이 윤석열 후보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인식이라는 것이 그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원인 제공을 해서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당 대표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적 행위를 해서 내가 이렇게 그 억울하게 쫓겨난 건 아니다. 근데 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이제 그 정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걱정 마라 후보가 되면은 네. 뭐 장악도 되고 그 말이 이제 정치권의 이제 공식 용어로 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들어가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그거 가지고 좀 있었잖아요 사실. 네. 이게 뭐 이준석 대표는 또 그걸 그 후보가 하면 이게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더 사무총장 후보가 시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비토도 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무 우선권 다 행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수 계속 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건 시기적 이후이지만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잠깐 여기서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거는 당원 단계 이거죠. 당 대표가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뜻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또 대표 후보가 된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뜻대로. 좀 불편해 하니까 네. 뭐 어중간한 상태를 취했잖아요. 그럼 두 사람 다가 제가 볼 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때에 대한 것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으로 또 이야기해야 되고. 네. 그러면 됐지. 음. 그걸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까? 과거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네, 네.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저희 그 스브스 프리미엄 스토리오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앞서 커피 쿠폰 받으실 분으로 소개되신 괜찮은 백수의 몰락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을 때
그 여당 안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또 싫어하는 이 그룹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좀 잃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준석 지지층 때문에 얻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인데, 그동안 두 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공천으로 국민의힘이 얻는 게 많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준석 노원병에 공천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국민의힘 후보 안 찍어요? 아,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매우 매우 낮다. 전국을 찾아보면 몇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준석 공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선 하면서. 후보라든지 네. 무슨 당 대표라든지 그 개념이 아니라 후보인데 200 비례대표까지 치면 300명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공천 때문에 싫어서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이번 총선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또 뭐 젠더 갈등을 일으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뭐 비판의 일리가 있죠. 그렇게는 해도 적어도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의 존재는 20대 30대의 그 저거 뭐 좀 남성들한테 표가 더 있긴 네, 하지만 네. 전 분명하게 도움이 됐다. 역할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대의원들도 네. 뽑은 거죠. 당원들도 뽑은 거죠. 그러니까 30대 당대표로. 영선 당대표를 뽑은 거고 그 40대 50대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2030의 그 동맹을 끊어야 된다. 이제 그 역할을 어쨌건 그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물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그 긍정적 영향도 끼쳤고 공이 있다. 뭐 공과 가를 써내려 간다면 과의 줄이 훨씬 더 길지는 모르지만 무게를 달아보면 공적으로 확 기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이 더 크다. 네. 네, 그런데 총선에서는 좀 경우가 좀 달라요. 지금 총선은 그 뒤에 있었던 전 과정에서 2030 세력이 그 윤석열 정부나 또 이렇게 등등해서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네. 그들을 뭐 다시 동원하거나 국민의힘을 찍게 만들 힘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포지티브한 파괴력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준석이 이 당이 없을 때 공천 받지 않을 때 입을 피해가 국민의힘이 저는 막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이 20대 30대가 열화와 같이 몰려서 여긴 이준석의 당이야. 이준석을 보고 찍자.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공천 받지 못하는 순간 이탈할 필요는 확실히 있고 아,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랬어요. 민주당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국민의힘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이준석 대표를 왜 공천 안 주겠다고 하는 거냐. 만일에 지금 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잘못해서 분당이 됐다고 치자. 뭐 지금은 뭐 분당할 힘이 없다 그러지만 분당이 됐다. 그래서 반명 비명이 좀 나왔다. 그럼 반명 비명이 나오면 그 사람들 가지고 국민의당 같은 성공을 할 수 있냐? 안 될 거다. 왜 민주당이 의외로 그 표가 많이 안 깨질 거다. 그러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금태섭이나 이런 분들을 손잡을 거고 그걸 되겠냐. 수많은 젊은 그룹들이 지금 막 있는데 거기도 다 그 당으로 다 합류할 거다. 그걸로 되겠냐. 결국 국민의힘도 굉장히 강력하게 깨져야 될 텐데 지금 안철수나 유승민 특히 안철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올 겁니다. 유승민도 그 바른미래당 실패 후에 이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하고 손잡는 정당에는 합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한테 이 신당파들이 가서 당신도 우리랑 같이 하자. 그 노은병이든 어디든 좋은데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라면 제가 그 당의 그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대표 비례대표 하세요. 비례대표 하세요. 네, 그리고 네.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해주세요. 그럼 이준석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유세를 합니다. 괜찮은 시나리오로 왜 돌리지? 그게 타격이 없겠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예고편이 며칠간 있었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녹취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며칠 동안 했잖아요. 그걸 이제 선거 기간에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윤 대통령하고 주류 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적이라는 표현은 과하지만은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친구는 가까이 둬라. 적은 더 가까이 둬라. 더 가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를 내치다시피 이회창 네. 전 총리 시절에 이렇게 뭐 내가 사표 낸 거다, 내가 자른 거다 공방이 있을지언정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후에 싹 표변해가지고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뻐가지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런 울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동북부 벨트라고 해갖고 지금 뭐 이제 젊은 사람들 낸다는 거 수도권? 했었거네. 네. 거기 보면 강동의 이재영, 그다음에 뭐 동북의 김재섭. 김재섭, 뭐 그다음에 뭐 이승환, 뭐 그 이제 이준석 이제 이름 빼고 이름은 없고 그쵸? 그 이준석은 뭐 그거 아니고 원래 거기에 이제 김병민 뭐 이렇게 네네네. 있었는데 이제 김병민 본인이 빠지고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그 동북 벨트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권 586의 정치를 좀 마감시키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자기 보는 거 같이 짠하지. 그 왜냐면 자기도 상계동에서 네. 아니 여기가 나가면 되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도봉구에서 김재섭이가 그리고 강동에서 이재영이 다 어려운 데인데. 예, 중랑에서 그러게요. 저기 하나하나 누굽니까? 다. 이승환이 네.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이해창 같은 경우도 586들 받아들일 때 말이죠. 2000년 총선입니다. 오세훈을 강남 을에 줬어요. 그리고 양천갑 그때 양천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때 원희룡을 거기다 줬다고요. 될 곳에 될 곳에 줬죠. 될 곳에. 왜 이럽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 좀 키워주기 위해서 좀 제대로 해볼 만한데 줘야 돼. 험지 중에 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좋아요. 이 사람들이 뭐 또 양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뭐 강남을 달랍니까? 좀 서초를 순하신 달랍니까? 스타일들인가요? 그러니 네. 거기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나가는 사람한테 이게 참 상대방들이나 험지로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건데 그 어웨이 경기 간다고 하는데 네. 뭐 투구도 좀 입혀주고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창도 좀 주고 이거 내가 타는 진짜 뭘 애만데 줬나요 지금? 이 말 타고 가라. 이 말 타고 가라. 뭐 다리 이렇게는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는 못할 망정 공천을 네. 주네만에 하는 거는 옹졸하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만일에 민주당 발로 무슨 제3당 흐름이 나올 때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리 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영남권에 있는 분들이 뭐 이게 그냥 어디 앉아갖고 누구를 어디다 내보내니 많이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 우리 당에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든 사람은 몰라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어떤 사람이 빠져나왔을 때 우리가 데미지를 입을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상계동에 여러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또 나가면 또 승산도 있다고 보는데 계약은 당도 어떻게 좀. 계약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동상을 찍으실 줄 알았는데. 8년에 한 번씩 네. 제가 거기 선거를 치렀고 3번 다 이겼습니다. 그거는 그 팩트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어떻게 자막이라도 좀. 2024년이 이제 8년 돌아오는 해니까 상계동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 공천과 관련돼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줬으면 조금 이제 좋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요즘 방송을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뭐 또 나오면은 또 이게 예, 그렇죠. 반응이 막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그것도 저는 이준석 정도 되는 레벨의 정치인이라면 네. 조금 자제를 좀 골라서 조금 나갔으면 아껴라. 좋겠. 예, 그리고 골라라. 말도 예, 그러니까 쭉좀 쉬시다가 나중에 이제 스토브리그 이제 한 5, 60회쯤에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하여튼 얘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을 안 하면 잃는 게 더 많을 거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면 안 줄 가능성도 사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천을 만약에 안 준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플랜 B는 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노원에 나갈 수도 있고 뭐 대구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미리 좀 이렇게 꾸려져 있는 신당으로 합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신당이 생기고 네. 신당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면 거절할 수 없는 비례 제안이라는 1번? 건 뭐 그렇게 뭐 될 수 있다면 그 생각을 해볼 거고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발로 정계 개편이 와서 신당이 나와도 그 신당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겁니다. 그게 2016년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국민의힘 예, 그거 국민의당이 그때도 그랬듯이. 유승민 공천 안 줌으로써 실망한 중도 보수가 이 신당에 그때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인 정당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우를 또 범할 수 있고 뭐 지금 떠오르는 인물로는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을 보면 안철수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또 나가기가 그러니까 뭐 네.
안 나간다고 보이지만 유승민도 이분은 사실 바른정당의 실패, 바른미래당의 실패 이후에 그런 선택을 또 할 것 같지는 약간 않아요. 트라우마가 아직 좀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거 안 나가든가 나가면 무소속을 선택하지 그런 네. 선택은 안 할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한국 정치의 이제 뭐 미래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의 재구성, 재구축 그렇기 때문에 기성정당인 뭐 산업화와 민주화를 상징하는 보수와 진보 이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는 좀 더 있죠. 그래서 총선만 놓고 보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뭔가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의 역할 또 그의 뭐 메시지나 이런 것이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좀 더 많이 제가 봤다면 이번에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효과 이가 이번 훨씬 더 총선은? 크기 때문에 네. 또 선거는 또 그게 더 중요해요.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뭐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고 그러면 주적은 어쨌든 민주당이지. 이준석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입장이어야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높고 네. 여당 상황이 좋으면 좋다면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해도 네. 뭐 우리 버틸 수 있다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 네. 결과에 계속 따라 가지고 얘기하셔, 강서. 안 좋게 나온다면 네. 그게 이제 굴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으면 그렇죠. 그 흐름이 계속 이렇게- 총선까지 갈 수 있다. 거기다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키워놨잖아요. 지금 얘기가 되게 판을 사람들이 관심 판돈을 있게.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도 이게 지금 공천 뭐 내일 모레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 네. 되면은 김기현이 밀어붙였어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아니잖아. 네. 사면 뒤에 누군가 복권한 것 계시다. 때문에 된 거잖아요. 아이고. 그럼 이게 바로 대통령하고 올 수밖에 없고 그때도 지금 이대로 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뭐 그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김태우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교훈 전 네, 차장 이재명.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결국에는 윤석열과 대리전이죠, 그렇죠. 대리전. 대리전의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벌써 그러니까 이 선거가 사실 국민의힘한테는 유리한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거 자체가.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판을 키워놓은 측면이 네. 있다. 다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로 하나만 돌아가가지고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시작은 영입된 청년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영입된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인지도나 체급으로 봐서는 정말 따라올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데 이 매력은 뭐라고 봐야 돼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뭐 본인 능력도 그러니까 있을 이제 거고. 우리가 이제 정경주착이라 그래서 정권이 뭐 기업들을 무작위 밀어줬다 군사 정권 때 이렇게 네. 얘기지만 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내부에서 뭔가 좀 다른 게 있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역시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는 게 똑똑하다 이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역시 제가 쭉 봤을 때 이제 그의 자산이라는 게 물론 하버드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자산이기도 하고 네. 같이 했던 분들이 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유승민 의원들 같은 이제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의 후광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개혁적인 네네. 것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판단력과 메시지 전달 능력이 아주 탁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차부대를 이끌었던 조지 패튼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조지 패튼이 말하는데 너무 하트가 야전군 사령관인데 아주 그 합참에서는 그 리더십 이상한 놈이다 저놈 자르고 싶은데 전쟁을 잘해. 전쟁을 잘해. 대전차 부대를 아이젠하워가 품어 안았죠. 그러면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조지 패튼은 아무도 관리를 못 하는데 전쟁을 잘해. 그래서 이제 시켰죠. 전쟁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잘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똑같네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선거 캠페인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그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토론이든 메시지든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다. 굉장히 메시지 전달을 비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네네. 이제 역시 이제 경험의 부족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려고 안 해요.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게 정치인데,
그 지는 법을 못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뭐 어. 논쟁이든 선거든 뭐든 싸움이든 간에 네. 예, 그런 것은 좀 사실은 조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좀 지고도 앞으로 가고 이게 정치니까 네. 그 정치는 그 상대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을 국민을 보고 하는 거예요. 국민 마음을 잡는 거지 상대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긴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조금 대표 지난주에 우리 방송 같이 하고 제가 그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녹취록된 방송 많이 나오면서 네네. 근데 박 대표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없었으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 호승심, 지기 싫어하는 마음, 네, 네. 한 대 맞으면 내 반드시 돌려주고야 말 거야 라는 거가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거 때문에 강력한 장점이. 이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말은 좋은 게 장점은 키우고 단점 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뭐 자기 할 바인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캐릭터, 호승심. 그것인 것 같아. 그게 없었으면은 착한 이준석이었다면, 네. 착하고 똑똑한 이준석이었다면 여기까지 못 안 왔다. 왔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들어요. 뭐 마삼 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가 간 데가 상계동이고 강남 키즈가 아니잖아. 상계동 네. 키즈지. 네. 한동훈이 뭐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나왔다지만 이건 상계동에 자랐다라는 얘기고 갑자기 한동훈 수만. 중학교 때부터 목동이었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국현이 되거나 뭐 박근혜가 뭐 비례대표를 줬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실패를 했잖아요. 네. 실패를 하는 속에서 본인이 이제 그 정치 평론가로서 그 위상도 상당히 올렸고 무엇보다 전당대회를 출마를 해서 보수당에서 스스로 임해서 무슨 캠프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오로지 본인이 탄핵 강역을 넘자 그다음에 뭐 대구 연설이라든가 광주 연설에서 아주 그 오바마의 향기가 나는 물론 일부에서는 오바마를 닮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평도 있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걸 탁월하게 잘 해서 네. 보수정당에서 30대 영선은 도대체 YSDJ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량이 엄청난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바라는 거는 옛날 학생운동했던 분들한테도 바라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어떤 그 한시 절에 이제 그 탁 저걸 정점을 찍었는데 그게 정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학생운동가들도 꼭 그 80년대 그때가 정점이었던 느낌이 좀 들고 네. 막 그래서 만일 제가 이런 7080 옛날 배철수 7080 보면 옛날 대학가이즈 강변가이즈 때 히트곡 딱 하나만인 사람들이 말이 제일 많아. 나 좀 그 추억을 파는 건데 맨날 지금도 나훈아나 조용필이나 뭐 김창완이나 이문세나 갑자기 뮤지션으로 하는 사람들은 강변가요제까지 왔나요? 계속 하니까 옛날 얘기를 들 하는데 좀 난 이준석 같은 분이 계속 앞으로 과거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전당대에 당선됐던 게 과거 얘기를 줄여라. 정점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본인이 저는 이제 그 조금 방송을 좀 줄이고 말도 좀 줄이고 그러는 중에 진짜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당대표니까 아주 고급 정보나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많은 걸 알 텐데 그 아는 거를 그것도 줄여라. 얘기하는 걸.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좀 그냥 자기가 바보가 좀 되더라도 네.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적을 덜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태자면은 이준석 대표의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덕을 보는 공간을 사람들? 만들었잖아요. 이른바 젊은 정치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박지현, 뭐 이제 장혜영, 유호정 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봐요. 이준석 덕을 봤다고? 그거 적을 보는 게 나쁜 것도 아닌 네. 것이고 그런 공간들이 열리고 있는 거. 그 제가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분들을 쭉 이제 많이 만났는데. 젊은 분들을.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다들 많이 성숙했고 다 괜찮아졌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 당이고 저 당이고 할 것 없이 그게 좀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보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평가도 많은데 역사적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정치를 일찍부터 관찰을 했어요. 정치를 직접 하진 않았는데. 네. 하실 근데 생각은 없으. 저는 정치 네. 할 생각 한 번 해본 적이 네.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우리 미래 정치로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그 응원하죠 제가. 알고 그 있습니다. 응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욕도 무지하게 먹습니다. 응원도 엄청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응원하죠. 근데 그거는
응원하는 마당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한국 사회가 정치인을 키워내는데 저만한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키워내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저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부터 기억할지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은 노무현 대통령부터 기억할까 그 전에 전 삼김부터 만나고 정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또 보고 뭐 전당대 그러면 저 이해창이라고 하는 옛날에 대통령 그분 98년 복귀 전당대도 제가 같이 했어요. 그 9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 정치 처음 입문할 때 제가 뵙고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얘기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준석 대표를 보면 이런 정치인들 하나 키워내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런 면은 좀 소중하게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소중하게 다뤄달라. 그러니까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잘못한 걸 덮어주려고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거나 꽃을 꺾어버리진 말자. 진짜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준석이를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네. 저희가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완벽한 AS까지 두 분이 해주셨고요.